항공과 비평 주인장이 2026년 2월 월간 항공에 기고한 공중항공모함 공상과학인가 다가올 현실인가를 소개합니다. 한덕이라면 월간 항공을 정기 구독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항공과 비평 주인장의 기고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과 비평 김명집의 글로벌 이머징 포커스 공중항공모함 공상과학인가 다가올 현실인가. 이번 편에서는 공중항공모함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의상 공중항모로 약칭하겠다. 생뚱맞게 들리겠지만 인류는 지난 100여 년 동안 공중항모의 꿈을 쫓아왔다. 지금까지 선구자들이 보여준 공중항모 도전의 역사를 살펴보고 공중항모가 공상과학인지 다가올 현실이 될지 따져본다. 어미 대모섬.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대신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자신을 닮은 후손을 창생하는 방식으로 대를 이어간다.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연결고리가 생긴다. 자식을 직접 창생하는 생명체를 어미, 한자로는 뭐라고 부른다. 인간은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무언가 발명하곤 하는데 어미를 본따서 발명한 것이 바로 모선, 머덧입니다. 모선이란 그보다 작은 수송체들을 이끌거나 서비스해주거나 운송해주는 대형 수송체로 정의한다. 인간 어머니는 자식들을 먹여주고 입혀주며 등교시키고 소통하며 집에 돌아오면 돌보고 재우는 등 일련의 돌봄을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모선도 자선들에게 에너지 제공급, 재무장, 발진, 통신, 기지 복귀, MRO, 안전한 보관 등의 7대 모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모선으로 항공모함을 꼽지만 이는 함선 기반이지 항공기 기반은 아니다. 공중제급류와 공중회수와 같이 항공기로 일부 모선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한 모선은 아니다. 공중항모는 항공기 기반 모선. 항공기를 모선으로 활용하는 항공기 기반 모선에는 공중발진, 계류운송, 공중항모가 있다. 공중발진 사례로는 태평양 전쟁 때 폭격기에서 투하되는 오카라고 불린 일본 제국의 로켓 추진형 카미카제 공격기가 있다. 계류운송 사례로는 미 항공우주국의 우주왕복선을 운송하도록 특수 개조된 보잉 747 기반의 왕복선 수송기가 있다. 이번 편에서 소개할 공중항모는 아직 대표적인 사례가 없다. 공중항모 도전들이 모두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알려면 선구자들이 어떤 도전을 했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 잠시 시간 여행을 함께 떠나보자. 1932년 미국. 모선은 비행선, 자선은 5대의 포격기.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체펠린 비행선이 영국 본토 공습에 성공하자 종전 후 주요국들은 초대형 비행선 제작 경쟁에 뛰어들었다. 미국은 참신하게도 비행선을 공중항모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미 해군은 USS 아크론과 USS 메이콘이란 2대의 비행선을 제작했다. 아크론은 전장이 239m로 비운의 독일 힌덴부르크인 245m보다 약간 짧았다. 당초 운용 개념은 비행선에 비행기를 장착해 대공 방어력을 갖추는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함선보다 2배나 빠른 비행선에서 정찰기를 발진시키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비행선 하단에 공중근해로 불리는 장치를 두고 자선으로 쓰일 포격기의 상단에는 갈고리 모양의 후크 장치를 달아 공중에서 자선이 모선에 천천히 접근해 모선의 공중근해에 자선의 후크를 거는 방식을 고안했다. 서커스단의 공중근해 고개를 떠올리게 한다. 자선을 기생항공기로 불렀는데 모선에 기생하는 항공기라는 뜻이다. 비행선의 5대의 커티스 F-9C 스페로우호크 전투기를 수용할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미 해군은 자선의 항법 정찰 통신 한계와 비행선의 고비용을 극복하지 못한 채 각종 사고와 함께 비행선 모선은 항공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1931년 소련. 모선은 중폭격기, 자선은 2대 내지 5대의 포격기 또는 단엽기. 미국이 비행선 모선에 집중했다면 소련은 비행기 모선에 집중했다. 중폭격기인 투폴레프 TB1과 TB3의 주익 위아래와 동체 상단과 하단에 2대 내지 5대의 자선을 장착하고 공중에서 발진 회수하는 지베노 프로젝트를 착수했다. 지베노는 분조를 뜻한다. 당시 소련이 내세운 운용 개념상의 이점은 모선이 자선을 공중 운송해 장거리 전장에 투입할 수 있고 폭격기에 호위 전투기를 자선으로 장착할 수 있으며 자체 이륙 능력을 초과한 고중량 폭탄 급강하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소련은 10년 넘게 중폭격기의 다양한 위치에서 자선을 발진 회수하는 일련의 시험을 수행했다. 그 덕에 제2차 세계대전 때 제한적으로나마 전장에 투입해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적이 공중 우세를 점할 때는 모선의 취약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1942년 임무를 종료했다. 당시 자선의 발진 회수 방식은 모선에 피라미드형 프레임 레치를 두고 자선에는 후크를 두는 식이었다. 1950년대 미국. 모선은 프록식 전략 폭격기, 자선은 2대의 제트기. 소련보다 20년 늦었지만 1950년대에 미국도 고정익 기반의 모선 자선 운용 개념을 시도했다.
공중항모로 보잉 B-29 슈퍼포트리스와 컨베어 B-36 피스키퍼를 활용했다. 이 두 기종의 추진 방식은 각각 트랙터 대푸셔로 서로 반대다. 자선으로 전투폭격기인 리퍼블릭 RK-84K 썬더플래시를 활용했다. 모선 자선 결합 방식은 모선의 윙팁에 자선의 윙팁을 커플링하는 윙팁 커플링 방식과 모선 동체 하부에 공중근해를 두어 자선을 매달거나 회수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팁토, 피콘, 즉 파이터 컨베이어, 톰톰 프로젝트들이 가동됐다. 피콘 프로그램에서 GRB-36B 10대와 RK-84K 25대가 제작됐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 팁토 프로젝트에서는 1953년 F-84가 B-29 조획 위로 전복되는 사고를 겪었고 이후에도 RF-84K 여러 대가 시험 중 손상됐다. 자선을 모선에 걸어 결합시키는 후크업 기동은 숙련된 조종사라고 해도 이상적인 조건에서 완수하기 어렵고 전투 악천 후 환경에서나 비숙련 조종사일 경우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방식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두 가지 기술 전략적 문제점 때문이었다. 첫째, 재래식 프롭식 전략폭격기를 공중항모로 전환하는 데 한계점이 존재했다. 둘째, 재래식 제트 전투폭격기를 자선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했다. 즉, 목적 기반 설계를 통해 공중항모 자선을 신규 개발해야 했지만 기존 설계에 최대한 의존한 것이 패착이었다. 1960년대 미국 모선은 로키드 CL-1200에 자선은 22대의 F-4 팬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Z시대와 원자력 시대가 개막됐다. 1960년대 후반 로키드는 CL-1201이라는 6,000톤급 초대형 핵추진 공중항모 군수지원기의 개발을 제안했다. 군수지원기로는 400명 내지 845명의 병력과 군수장비를 수송하고 공중항모로는 최대 22대의 F-4 팬텀을 주익 파일론에 장착하고 공대지 왕복 수송기 2대를 수용하는 내부 도크를 갖춘 UFO급 운용 개념이었다. 더욱이 CL-1201은 1830MW급 원자력 발전 전력으로 후방 엔진 내 기를 통과하는 기류를 초과열시켜 추력을 생성함으로써 무려 41일 동안 무착륙 공중체공할 수 있는 외계인급 운용 개념을 내세웠다. CL-1201은 전장 170m, 날개 길이 340m로 보잉 747의 5배에 달했다. 총 중량이 5,375톤에 달하는 CL-1201이 이륙하려면 4기의 엔진뿐만 아니라 182기의 리프트팬도 필요했다. 결론적으로 로키드 제안은 구현되지 않았다. 혹자는 핵추진 항공기는 말도 안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말이 된다. 추진계통 중량비를 비교해보면 보잉 B-52는 연료를 포함해 65% 미만이고 상용 여객기는 약 35% 내지 45%이지만 핵추진 항공기는 50%를 조금 넘고 연간 승무원 방사선 선령을 규제치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기내 차폐를 충분히 하면 65%로 늘어난다. 따라서 일단 핵추진 항공기를 초도 개발한 후 지속적으로 추가 경험을 쌓고 신기술을 개발하면 추진계통 중량비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당시의 예측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당시 미 정부가 로키드 설계안을 채택하여 막상 사업화했다면 높은 설계 운용 복잡도로 인해 실제로 구현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21세기에도 만화 영화 미래 소년 코난에 등장하는 기간트급 규모의 공중항모는 구현이 어려울 것이다. 1970년대 미국 모선은 보잉 747AAC, 자선은 10대의 마이크로파이터. 1970년에 취항한 747은 당시의 가장 큰 민항계이자 미 공군 대형 전략수송기 사업에서 로키드의 C5 갤럭시에 패한 민수 파생형이기도 하다. 미 공군은 747-200 또는 로키드 C5A 갤럭시를 공중항모로 개조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영국 비행장에 공중항모 기단을 배치해 소련의 최신의 미그 21PFM을 격퇴하려는 운용 개념이었다. 예를 들어 2대의 정찰용 마이크로파이터를 탑재한 공중경보통제 체계 공중항모가 표적을 먼저 지정하면 나머지 공중항모들에서 공중발진한 마이크로파이터들이 해당 표적을 요격하자는 것이다. 마이크로파이터란 공중항모에 수용될 만큼 작은 소형 전투기인 자선을 말한다. 보잉은 미 공군과의 계약에 따라 747을 공중항모로 연구했다. 747의 공중항모 모델을 747AAC로 불렀다. 747AAC 개념 설계에 따르면 승무원 44명이 여합식 에어록에서 근무하고 마이크로파이터 10대는 경납부에 수용된다. 자선은 모선 동체 상부에 8대, 전방 동체 하부에 1대, 중앙 동체 뒤에 1대가 수납된다. 전방 동체 하부의 발진 베이에서 발진한 후 후방 동체 앞에 회수 베이에서 회수하는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회수된 자선을 동체 상부를 경유해 전방으로 이송해줘 15분 만에 자선 10대를 모두 발진할 수 있다. 보잉은 공중항모 전용 전투기인 마이크로파이터를 개발하기 위해 5 투보 기종을 고려했는데 기내 수납을 위해 전장과 최소 날개 길이를 각각 30피트와 17.5피트로 제한했다. 결국 두 기종을 조합해 보잉 모델 985, 121 형상을 뽑았다. 하지만 미 공군은 공중항모를 사업화하지 않았다.
록히드가 모선을 신규 개발하려 했다면 보잉은 반대로 자선을 신규 개발하려 했다는 점이 이채롭다. 이후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의 스타워즈 이니셔티브와 1991년 소련 해체를 겪으며 공중항모 수요는 수면 밑으로 내려갔다.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공중항모 운용 개념.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의 유인동력 비행에 성공한 후 15년이 지난 1918년에 세계 최초로 완전한 비행갑판을 갖춘 대형 제국의 아거스 항공모함이 취역했다. 비교해보면 2013년 DJI가 팬텀을 출시한 지 13년이 되어간다. 항공 역사를 반추해보면 이제 무인 항공기 시스템을 자선으로 삼은 공중항모가 나올 때가 된 것이다. 21세기가 벌써 사반세기 흘렀다. 2016년 미 국방부의 전략능력국은 MIT 링컨 연구소의 퍼딕스 초소형 무인 항공기 103대를 FA-18에서 공중살포해 고도화된 군집비행 실증했다.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은 그렘린스 프로그램을 통해 C-130 모선과 다이내틱스의 680kg급 X-61 그렘린스 무인 항공기 간의 계류비행, 편대비행, 낭대부 등의 운용 개념을 실증했고 2021년에는 공중회수에 성공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는 도보부시 T-10 다목적 무인 항공기 모선을 러시아 전선에 투입했는데 모선의 주익 파일론에 최대 6대의 FPV 카미카제 멀티콥터를 장착해 반경 40km 이내에 작전하는 방식이다. 역시 공중항모에 가장 가까운 항공기는 중국의 지우텐 SSUAV이다. 중국항공산업공사가 개발하고 시안항공기산업공사가 시제작한 지우텐은 주하이 에어쇼 2024에 출품됐다. 지우텐의 최대 이륙 중량은 16톤, 날개 길이는 25m, 탑재 중량은 6톤, 항속거리는 최대 7,000km, 운용고도는 49,000피트이다. 운용고도가 성층권에 속할 정도로 고고도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선을 포텐셜 에너자이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우텐에는 자폭형 채공형 소형 무인 항공기 100대를 수납 발진시킬 수 있는 베이가 동체 양측면에 있지만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 7가지 모선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개된 어떤 항공기보다 21세기형 공중항모에 가까운 설계다. 지우텐은 2025년 12월 11일 중국 산시성 푸청현에서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 일론 머스크는 미 공군이 유인 전투기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발언해왔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유인 시대에서 무인 시대로 바로 전환하는 대신 과도기적인 멈티를 거쳐야 한다. 주요국들과 방산 메이저들은 유인 항공기와 무인 항공기가 상호 협력 운용할 수 있는 멈티 기술에 투자 중인데 종국적으로 공중항모 자선에 통합될 기술이다. 멈티의 예로는 에어버스 FCAS, 즉 퓨처 컴뱃 에어 시스템, 보잉 MQ-28 고스트 배트, 제너럴 아토믹스의 MQ-20A 어벤져스 등이 있다. 20세기에 요원했던 공중항모가 21세기에는 가능할까? 앞서 소개한 것처럼 20세기에 여러 공중항모가 시도됐지만 사업화되지 못했다. 반면 21세기에는 공중항모의 구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5가지 신흥 기술 추세 덕분이다. 첫째, 무승무원화, 언크루드. 공중항모와 자선 모두 유인조종 항공기를 활용하려다 보니 기체가 크고 무겁지만 무인 항공기 시스템 기술 덕에 기체 소형화 경량화가 가능해졌다. 둘째, 자율화, 오타너미. 자동 조종 수준이 낮아 복잡한 임무는 인간이 직접 수행해야 했지만 자율화 기술 덕에 수동 조종 휴먼 인 더 루프, 반자율 휴먼 온 더 루프, 완전 자율 휴먼 오버 더 루프의 경로를 따라 자율계통의 고복잡도 임무 능력이 높아지고 있다. 셋째, 전기화, 일렉트리피케이션. 제트유 항공유를 사용함으로 모선, 자선의 형상 설계에 제약이 있었지만 분산 전기 추진과 같은 전기화 기술로 모선, 자선의 형상 설계 자유도가 높아지고 있다. 넷째, 군집화, 스워밍. 편대 비행을 뛰어넘는 비정형 군집 기동은 조종술 차이와 소통 한계로 인해 불가능했지만 군집지능 덕에 군집 수준별 군집 기동이 가능해지고 있다. 다섯째, 초연결화, 하이퍼 커넥티비티. 군 위성 통신 주파수에 의존하는 기지군용기간, 재래식 1:1 통신에서 모선-자선, 자선-자선 간 M2M 메시 통신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통신 수요를 극도로 억제한 완전 자율화로 나아가고 있다. 이 글을 다 읽어도 공중항모는 여전히 공상과학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독자에게 들려줄 에피소드가 있다. 1903년 10월 9일자 뉴욕타임즈에는 날지 못하는 플라잉 머신이란 기고문이 실렸는데 인류가 플라잉 머신을 진화시켜 비행하려면 좋기 100만 년에서 1000만 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 후 69일 만에 라이트 형제는 플라이어로 인류 최초의 유인동력 비행에 성공했다. 지금까지 항공과 비평 주인장의 월간 항공 연재 기고문이었습니다.